안녕하세요, 북스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일제강점기 때 이제 도시구조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해볼까 합니다. 전 시간에 좀 하다가, 이게 얘기하다가 이제 끝났는데, 다시 시작할게요. 예. 자, 여기가 이제 22년도 기출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15년 개정 교과서나 22년 개정 교과서 보면, 일단 이제 일제강점기 때 어떤 사회사, 생활사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 도시구조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예문이 있는데 예문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음, 했는데 또 가져가네. 자, 예문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미지 속의 텍스트를 요청하신 대로 원문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일제는 도시를 식민통치의 거점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1914년 부제부제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조선시대부터 성장한 대다수 전통도시의 위상은 크게 떨어졌고 신흥도시가 이 자리를 대신했다. 신흥도시는 철도 건설로 사회 경제적 영향력을 갖게 된 경우가 많았으며 그 중에는 일본과의 무역을 위해 개발된 항만도시, 북부지방의 공업도시 및 군사도시 등도 있었다. 1910년 당시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는 경성과 부산 두 곳에 불과하였으나 1925년에는 5개로 늘었고 인구 1만 물결표 5만의 도시는 12개에서 26개가 되었다. 1910년대 도시 인구의 비율은 조선 전체 인구의 3% 미만이었으나 1940년에는 11.6%로 증가했다. 억조선 농민의 빈곤화와 도시 유입이 1920년대 이후 도시 인구 확대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일제강점기 제조, 일본인의 수는 최대 70만 명으로 총인구의 3%에 불과했으나 도시에서는 인구의 약 20%, 납세액의 약 60%를 담당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경성과 같은 대도시는 상품 경제와 소비 문화의 중심지로 외형적 성장을 거듭했으나 조선인 세국민과 실업자의 수는 격증하여 엇도시 공간은 확연하게 이원화되었다. 중일전쟁 이후에는 군수물자의 생산과 유통을 위한 사회 경제 전반의 통제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도시에서는 소비 절약과 생활 간소화 등이 강조되었다. 일제는 1939년 조선 미국 배급 조정령을 제정하여 식량의 강제 공출과 배급을 추진했으며 사치품 제조 판매 금지 규칙을 공포하였다. 나아가 원활한 물자 통제와 황국신민화 정책을 수행하고 주민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기 위해 국민총력조선연맹의 말단기구로 염더를 벌을 조직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한번 읽어봤고요. 자, 그럼 문제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작성 방법에 있는 문제 내용이 이제 한 네 문제 되는데요. 자, 밑줄진 기역의 내용을 서술할 거 이렇게 했거든요. 자, 잠깐만요. 예. 자, 여기 보면 기역의 내용을 서술할 거 있는데 기역을 이제 볼게요. 1914년에 일제가 이제 부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있죠. 자, 요 부는 어디에서 많이 봤던 행정구역이죠? 예, 조선시대 때 부목 군현할 때 이 부를 이제 의미하는데 근데 이제 일제가 이제 얘기할 때 이 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시대의 부의 명칭만 빌려왔지 실제 내용은 1번의 이제 부와 거의 비슷하다. 1번도 보면 이제 부제라는 게 있어요. 현 밑에 상위 행정기구 이제 부를 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빌려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자 그러면 그 기억의 내용, 이 부제의 내용을 이제 얘기한 거죠. 1914년에. 그래서 이 부라는 건 뭐냐면, 일제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본인 거주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체제를 이제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제 12개 정도의 지역에 부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는 특징이 뭐냐면, 일본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12개 부라고 해서 일본인이 절대 다수냐? 그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볼 때 다른 지역보다 일본이 많다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때 이 부가 뭐냐면 경성, 부산, 인천, 목포 같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경성부는 이제 예전부터 수도니까 그런 거고, 다른 것들은 이제 보면 계양장이거나 아니면 이제 주로 철도 해갖고 성장했던 그런 지역인데, 자, 이 부재를 이제 두고 거기에 이제 뭐냐면 부윤의 자문기가 없으니까 시장에 이제 자문기가 없어 부협의회를 줬어요. 근데 이 부협의회는 조선 총독이 임명하는 친일파나 그 당시 일본이 위주로 허울뿐인 기관이었고요. 1914년 당시에는 이제 부협의회가 이제 뭐 지방자치기긴 하지만 아직은 자문기관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1920년에 가서 그러니까 30년에 이제 가서야 이제 뭐냐면 이게 자문위 기관이 아니라 이제 실제 의교기관이 되는데 그때도 뭐 부는 대부분 이제 일본인이나 소수의 친일파로 구성됐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다 못하는 거죠. 자, 그 부 외에도 그 일본에는 도시들이 있었잖아. 예전에 정통적 도시들, 뭐 안동이나 개성이나 이런 도시들은 부로 지정되지 못하고 좀 한 단계 낮은 지정면으로 해서 지정면. 예. 지정면이라는 거는 1920년대까지 좀 뭐냐면 일반 면, 그러니까 농촌의 면보다 좀 위에 있는 그 도시 지역의 면을 이제 얘기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30년대 넘어가면서 지정면 읍으로 이제 이름을 개칭됐는데, 자, 이렇게 해서 지정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원인은 일제 1920년대 농업정책 시행 방법과 관련지어 서술하고, 자, 미주진 디귿의 내용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조선 농민의 빈곤화와 도시 유민을 그 당시 뭘 통해서 조건을 줬죠? 1920년대 농업정책 시행 방법과 관련돼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볼 때 1920년대 이후 도시 인구의 급증한 배경은 그 당시 이제 삼미증식 계획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삼미증식 계획.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삼미증식 계획으로 일제 식민지 수탈 경제 정책으로 토지가 일반의 토지에서나 소수의 대지주에 이제 이게 소속됨에 따라서 이때 이제 자장농과 자소장농이 줄고 전반적으로 이제 소장농이 늘어났고요. 중소지주층이 이제 몰락을 하게 되죠. 자, 이들이 이제 뭐냐면 그 몰락하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 어디로 갔겠어요? 그래서 소장농들이 이제 하전민호 또는 도시 빈민으로 이제 도시에 흘러들게 되죠. 그리고 이때 이제 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소작쟁이도 많이 일어나고 도시 빈민들이 가서 이제 토막을 이제 지면서 서울 외곽 지역에 토막을 지면서 살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 공간에 확연한 이온화 형성이 일어났다. 자, 요걸 이온화를 이제 알려면 그 당시 이제 한국인과 일본인 사람이 이제 철저히 격리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잠깐 이걸 이제 보면서 좀 얘기해 볼게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이온화 관련된 내용이. 대개 보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청계천을 기준으로 해요. 청계천을 기준으로 하고 요쪽이 북촌이 되고요. 요쪽이 남촌이 되죠. 예. 남촌. 게다가 종강역 부근에 이제 있던 조선인 거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청계천 이남에 우리가 이제 지금 명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전에 혼마치라고 부르는 충무로 여기가 일본인들이 이제 물려서 살았던 거리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남촌 일본인들의 거리들은 대개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이제 화려하죠. 그래서 백화점도 몰려 있죠. 미스코시 백화점이나 시다토 백화점, 미나카이 백화점 이런 것들, 조지아 백화점 다 일본인 거리들에 집중돼서 이제 몰려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은행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포장도로가 완비한 리틀 도쿄였던 셈이었고 근데 이 북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다르죠. 그래서 도로 정비도 상당히 불량하고요. 여기 북촌인데 자 도시 특히 이제 북촌 외곽에 보면 그 도시 변두리나 청계천 등에 등지에 가마니와 나뭇가지로 만든 움막진 토막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들을 토막리라고 이제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백화점도 한국인이 만들었던 하신백화점밖에 없죠. 예. 그래서 북촌과 남촌이 상당히 분리돼 있고 약간 그 K자적 양극화가 이제 되게 심하다. 여기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토막과 토막민들의 생활이 이제 이렇게 있죠. 이들은 되게 이제 도시 빈민층으로 많은 수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농촌에서 예전에 뭐 소작농이나 자작농 하다가 몰락해서 이제 온 사람들 이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주로
그냥 이종직으로 이렇게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를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여기부터 이제 쭉인데 일제는 1939년 조선, 미국, 배국 조력로를 지정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부터 이제 일제가 이제 뭐냐면 대륙 침략을 이제 본격하면서 그 당시 그 병창 기지화 정책을 이제 본격화했다. 그때 이제 뭐냐면 여기 총력 조선연맹의 말단기구였던 뭘 조직했다? 예국반을 조직했다. 예. 자, 예국반은 예전에 객관식 기출도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중일전쟁의 일제는 조선인을 전쟁터한 노동경제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일상 옥죄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총력 조선연맹의 말단 기구로서 10보 단위의 기구를 이제 묶어가지고 뭘 만드냐? 예국반을 만들죠. 이게 그 반상의 기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게 우리가 이제 반상회에서 했던 것보다 더 이제 나가죠. 뭐 식량 배급 통제라든지 국방현금을 강요한다든지 상호 감시, 한국 시민성사 제창 그리고 가끔씩 이제 뭐냐면 일제 선전 그 영화를 보여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통제를 하면서 인력과 물자를 이제 뭐 말단까지 끌어내고 조선인들의 어떤 내면 통제까지 하려고 했던 정시 동원 체제 그물망이었다. 기반 조직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아까 이제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미스코시 백화점과 이제 비참한 토막집이 동시에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식민지 도시 민낯이었죠. 그래서 일제는 이 도시를 화려하게 이제 꾸며서 성장을 가셨지만 그 화려함은 일본인 것들이었고 일본인들 것이었고 우리 민족은 토막민이나 뭐 예국반이나 그물에 갇혀서 전쟁 동원의 어떤 도구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 자료를 되게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밀려준 것 같긴 한데 문맥상 좀 끊어진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다시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요걸 통해서 읽으려고 했더니 이 재미나이가 읽는 속도가 좀 느려요. 이게 그래가지고 예전 시간에 말했처럼 요거는 이제 그걸 통해서 챗GPT를 통해서 읽을게요. 예, 화면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로딩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갖고 일단은 그렇게 하기도 하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아이고. 자, 이거 안 보일 텐데 제가 이제 그 기출문제 분석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교재를 펴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요거는 도시 구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또.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그 도시 구조에 관련된 내용을 좀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공해주신 이미지 3장에 담긴 텍스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사하여 정리해드립니다. 일제는 한일 병탄 이후에 대한 제국의 명칭을 조선으로 격하하고 1914년 행정제도 개편을 실시하였다. 행정 단위를 도, 부부, 준, 면, 리 등으로 나눴고 군 아래 면을 두어 효율적인 식민 통치를 꾀하였다. 이때 한성부는 경기도에 속한 한 지방으로 격하시키고 경성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도부 군면에 각각 관청 설치하고 13도 12부 218군 2,517면으로 정비하여 지방 통치의 효율성을 정비하였다. 1917년에는 면의 행정기구화를 추진하는 조선면제를 시행하였다. 군에서 면 중심으로 행정 개편하여 면협의회를 설치하고 면장을 친일파로 임명하여 통치의 동반자로 삼았다.
이를 통해 전통적 공동체체 조직을 분해하여 식민 통치에 저항을 못하도록 방지하였다. 도시구역에서는 부지 등을 실시하여 전통적인 도시 구조를 변화시켰다. 개항 이후에 철도가 부설되어 물산의 집산지로서 대전, 신의주 등 신흥 도시가 부각되었고 일본과 교역량이 늘어나면서 군산, 목포 등 항만 도시가 발달하였다. 이런 도시들을 중심으로 일본인들이 집단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일제는 일본인 많이 살고 있던 경성, 인천, 부산, 마산, 대구, 목포, 군산, 평양, 신의주, 원산 등을 부를 설치하였다. 부를 설치한 경우에는 인구보다는 거주 일본인 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부에서는 부윤의 자문기구로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부협의회가 설치되었다. 나머지 전통 도시 중에 인구가 많고 상공업이 발달한 도시는 개성, 수원, 영등포, 청주, 공주, 조치원, 전주, 익산 등 쓰인 4개 지정면으로 지정하였다. 지정면은 후에 읍으로 명칭으로 바뀌었다. 전통도시 중에 안성, 안동, 경주, 밀양 등은 지정면에서도 배제되었다. 일제는 도시를 침략의 전초기지로 삼고 본국과 연결고리, 식민지 지배와 수탈의 기지로 도시체계를 만들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를 부를 중심으로 삼고 전통도시를 주변화하였다. 그 결과 조선인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던 전통적 도시체계는 와해되고 그 자리에 철도망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체계가 만들어졌다. 10년대 이후에도 교통의 발달과 식민지 공업화의 추진과 함께 함흥, 청진 등 북북지방의 공업도시도 빠르게 성장하였다. 1930년대 후반 서울, 부산, 평양 등 대도시는 인구가 늘면서 팽창하였다. 반면 공주, 경주, 개성 등의 전통 도시는 식민지 지배 정책에서 소외되며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디었다. 예를 들어서 개성은 경의선 개통으로 활기를 켤 수 있는 지역이지만 부가 아니라 지정면으로 지정되었고 일본에 대한 배척 의식이 강하여 발전이 더디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 정책에 따라 도시화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의 도시는 식민지 자본주의 변모에 걸맞는 도시 풍경이 등장하였다. 경성 일부 도시에서는 히라타 백화점, 조지아 백화점, 화신 백화점, 미쓰코시 백화점 등이 등장하였다. 거리에는 다방과 카페가 즐비하였다. 1920년대, 1930년대 대도시를 중심으로 서양 문화가 빠른 속도로 들어오자 이에 영향을 받은 대중문화가 형성되었다. 서양식 옷차림에 쇼핑과 외식을 즐기는 사람인 모던보이, 모던걸 등으로 등장하여 대중문화를 소비문화로 확산시켰다. 탑 도시 거주 공간도 일본인 거주지와 한국인 거주지가 분리되었다. 서울에서는 청계천을 중심으로 북촌에는 한국인이, 남촌에는 일본인이 주로 거주하였다. 일본인 거주지는 신장로, 가로등, 상점가 등 근대 문물이 들어왔고 시가지도 잘 정비되었다. 경성의 혼마치, 지금의 충무로가 대표적인 일본인 거주 지역이었다. 작은 도쿄라고 불렸던 혼마치는 포장도로에 가로등이 즐비하였고 백화점, 상점, 은행들이 집중되어 근대 도시의 면모를 과시하였다. 반면에 한국인 거주지는 도로 정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겨우 문화주택 정도가 지어졌다. 한국인 거주 지역은 종로 같은 전통적인 상업 거주지 북촌인 종로 일대나 도시 변두리에는 빈민층이 살고 있는 토막 등이었다. 토막은 나뭇가지, 가마니 등 가든 재료로 사용해 지은 움막집이다.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토막민이라고 하였다. 토막은 주로 산비탈, 성벽, 하천 주변, 청계천 주변, 철로 주변 등에 지었다. 독립문이나 동대문 외곽의 홍제동, 도남동, 아현동, 신당동 등지에 집단 거주지를 만들어 생활하였고 경성뿐만 아니라 인천, 부산 등에도 출현하였다. 종로 일대에 화신 백화점이 생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촌과 북촌의 두 공간의 경제 격차는 점차 심화되었다. 행정구역의 명칭도 달랐다. 일본인이 거주하는 곳은 마치라는 행정명칭을 사용하였다. 한국인 거주하는 구역을 동이라는 행정명칭을 사용하였다. 다른 행정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일본인과 조선인의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한 것이다. 자, 도시의 그래서 이제 발달과 여기까지 이제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이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6번인데요. 24년도 기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중추원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추원은 이제
그 고려 시대도 있었고 뭐 조선 시대도 있고 구한말도 있었고 일제 강점기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때 이게 중추원은 구한말부터 일제 강점기 때의 어떤 중추원 관련된 내용인데 각 시기마다 이제 성격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걸 이제 물어보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보죠. 가 이전의 기획간제 주요 간제 편찬 여기 이제 다 중추원과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기획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시 대한제국기의 이제 중추원 간제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A에서 이제 B로 이렇게 넘어갈 때 그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이제 여기는 자문기관에 불과했는데 여기는 거의 준입법기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1898년 독립협회 이제 만민공동에서 우리도 서양처럼 백성의 뜻을 모으는 의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종은 이 중청 간전을 이제 개정해서 법률과 친령의 제정을 개정을 부여권하고 파격적인 조치를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간민공동의 헌의 6조에도 이제 이렇게 그 영향을 이제 받았다고 이제 되는데 자 그랬던 이렇게 이제 보수파들이 이때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임명선 사건을 꾸몄죠. 뭐 공화정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의회가 개설되지 못하고 다시 이제 또 개정돼 갖고 중청 자문기구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요것도 중추원인데 요거는 일제 강점기 때죠. 일제 강점기 때 보면 C, D, E에 거쳐서 중추원 간제를 이제 개편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좀 보면 자, 일단 이제 처음에는 그 뭐냐 중추원 간제 이제 1910년대 한일합병 당시에는 이 중추원을 뭘로 이제 이용하려고 하냐면 마찬가지 구색을 맞추는 어떤 이제 뭐냐면 그 기간 정도 이제 이용을 하려고 했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하고 그 당시 이제 또 그 이제 그 친일파들 있잖아요. 친일파들에게 좀 자리 한 잔씩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권 없는 명예직 정도는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뭐 원이 뭐 그 고문을 두고 그러니까 이제 참이 뭐 부참 이런 그 뭐냐면 벗을직을 주면서 이들 명예직을 주기 위한 용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15년에 그런 일환으로 이제 그 중초원의 일을 이제 뭘로 이제 한정했냐면 그 조선의 간습 조사. 그래서 그 당시 구간이라고 하죠. 이게 간습. 여기 들어간 게 구간인데 예전에 간습이란 뜻이에요. 자, 구간 및 제도를 조사하는 기능을 이제 좀 추가했다. 그래서 실제가 뭐 조선의 옛 간습을 조사한 이유는 조선인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조선이 원래 이랬다라는 핑계로 식민통치 정당성을 찾고 효율적인 이제 수탈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명목상 기간이었다. 자리를 주기 위한 기간이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1919년에 이제 3.1 운동이 일어나면서 요 기능이 이제 뭐냐면 좀 약간 바뀌어졌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3.1 운동의 일제가 무력만으로는 통치가 불가능하다고 깨닫고 소위 문화 통치를 내세웠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 근대식 교육을 받은 젊은 층과 지방 유역자들에게 중천 참의를 임명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고문을 이제 참의도 이제 하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 찬이고 제가 발음이 좀 그런데 여기는 참이에요. 예. 그래서 일본의 지배체제 안에서 끌어들이고 독립운동 동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예.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tam 권한을 약간 주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큰 권한을 준 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 주로 이제 해외 정책, 민족 분열이 엘리트 계층들 해외하고 그에게 좀 약간 높은 이제 명예직 같은 걸 명예직을 격상을 시켜서 좀 조선 사회 안에서 참의 정도 있으면 상당히 이제 끝발이 있는 걸로 이제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용도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딱 보면 중천이 원래는 이제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이 민주의 정당으로 이제 될 뻔했지만 이게 실패했고 일제 강점기 때는 감투를 씌워두는 이 한군 감옥 같은 역할을 했죠. 그리고 1921년에 참의 인원을 늘리고 수당을 인상하는 등 조선의 인재들이 독립운동 대시에 총독배 월급 봉투를 받아보게 만든 대단한 이제 민족 이단 정책의 심리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구간 관련된 그 용어 있죠. 요거 어디에서 나왔냐 하신 분도 있는데
요거 이제 뭐 시민한국사도 있고 어 거기 이제 한통에도 있어요. 한국사 통론에도 있고. 예. 근데 요거는 꼼꼼히 읽어봐야지만 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구간. 그래서 잘 맞추신 분들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 잠깐 이제 매일신보가 있거든요. 매일신보. 참고 이 매일신보는 전신이 뭐냐면 대한매일신보예요. 이거 상당히 그 일본의 어떤 그 저항하는 신문이었잖아요. 베델이 만들었고. 근데 베델이 죽은 후에 이게 이제 뭐냐면 뒤를 이제 봐준 사람이 없게 되죠. 그러면서 일본에서 강제로 이제 뺏기게 돼서 나중에 1910년 이후에는 일종의 총독부 기관지로 이제 만들죠. 그래서 대한자를 빼고 여기 매일신보 이렇게 해갖고 총독부 기관지가 되었다. 네. 그래서 1910년대 이후에 매일신보에 일을 했다. 그러면 또 사설 썼다 하면 친일파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문제를 한번 이렇게 이제 했고요. 자, 여기 이제 기획을 공통한 건 중추원이고, 가에서 A에 B로 이제 한 거는 입법기관을 만들려고 했던 거고, 구간이고, 자, 뒤에서 이를 개정한 이유는 아까 지금 근대식 교육받은 젊은 층과 유학자를 참인을 임명해서 일본의 지배안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약간 도식표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잠깐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중추형 관제 변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쭉 해갖고 도식화 시켜가지고 만들었어요. 예. 중추형 조직 편성도 있고 있는데 요건 제가 이제 위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기출문제 분석 내용도 좀 읽어봐야 되겠죠. 요 부분도 중추형 관련된 내용은 이제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문제 패턴을 보니까 일제강점기하고 구한말을 이렇게 따로 독립을 내서 문제를 내는 것도 있지만 패키징을 해가지고 같이 묶어가지고 문제를 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한말하고 일제강점기 때 이제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기구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뭐 해가지고 요걸 좀 구상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생각이 어려우면 챗GPT나 제미나한테 물어보세요. 일제강점기하고 구한말 때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주제들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22년 개정교육과정 학습시켜 놓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충 답변을 좀 해주실 것 같아.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자,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여기다가 저장을 시켜놨는데 잠깐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있는데, 이건 예국반도 했는데 못했네. 예, 중추 관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놨어요. 아까 아침에 채팅부터. 쉬는 시간도 이렇게 타자하는 시간도 모자라 가지고 일단은 제가 이제 했습니다. 이거 뭐 안 하는데. 예. 자, 이거는 기출문제 분석 내용이니까 책을 펴놓고 보세요. 이거 하면 안 보일 거예요. 지금 깨져가지고 안 보일 거예요. 지금. 자, 그 읽겠습니다. 제공된 자료를 그대로 전사합니다. 제공해주신 이미지에 담긴 중추원 관제 관련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사하여 정리해드립니다. 내용은 일제강점기 이전의 중추원 관제 내용이다. 구한말 때 중추원은 1894년 성립된 이후 1897년까지 몇 차례 관제 개정이 있었다. 처음에 설립 당시 중추원은 군국기무처가 근대적인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관직을 잃은 사람들과 정치 개편에서 밀려나 관리로 충원되지 못한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문제 예문에 A 중추원 관제 개정 때에는 내각의 자문의 기구가 되었다. 서재필도 중추원 자문을 받았다. 독립협회, 만민공동, 한민공동회 활동의 영향을 받아 정부는 문제 B와 같이 중추원을 개편하여 의회 기능을 부여한 중추원 신관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익명서 사건으로 촉발된 정부와 독립협회 갈등으로 인해 의회 성격의 중추원은 개설되지 못하였고 중추원 관제는 다시 개정하여 자문기구로 돌아갔다. 1904-1903년에는 강화된 황제권의 압박을 받았으나 중추원은 재정, 교육, 군사, 외교에 대한 대책을 담은 인민헌의서를 정부에 올리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러일 전쟁과 일본의 국권 침탈이 본격화된 1904-1907년은
고종 황제가 친일 세력의 국정 장악을 견제하기 위하여 중추원을 적극 활용하였다. 중추원은 시행되고 있는 법률을 재심의하고 법률을 심사하고 정리하였으며 의무교육, 지방자치 사패, 금단 등을 주장하였다. 일제강점기 때 중추원은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총독부의 자문기구로 변하였다. 총독부는 친일파 고관, 왕족 등에게 명예직을 주고 한국인의 형식적인 정치 참여와 회유술책 및 대외 선전기구로 이용하였다. 3.1 운동 이전까지는 한 번도 소직하지 않았다. 자문 내용은 조선의 뜰 구관, 관습 및 제도 사항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1935년도 중추원 회의 자문 사항을 보면 민도의 선도책 및 신앙심의 부응책 등과 같은 형식적이고 막연한 사항들이었습니다. 1910년대 중추원 편성을 보면 의장 1명, 치김대우 1명, 고문치 15명, 찬이 20명, 부찬의 주임대우 5명, 서기관장 1명, 서기관, 통역관 몇 명으로 구성되었다. 의장은 정무총감이 겸임하였다. 이들은 모두 친일 인사로 구성되었고 의장의 허가 없이는 발언조차 할 수 없었다. 3.1 운동이 문화정치로 바뀌면서 이에 맞게 중추원의 조직과 참의 권한을 확대하였다. 자문 역할에다 미니 수렴 기능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근대식 교육을 받은 젊은 층과 민간 유력자를 지배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였다. 이 중추원 관제 개편에서 종래의 찬이 부찬회를 합하여 참의로 통합하여 정원을 65명으로 늘렸다. 참의 임기를 정하고 수당을 인상하였다. 그리고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도별로 13명의 지방 참의를 임명하였다. 지방 참의는 사립학교 건설, 다리와 시설 건설 등을 주도했던 지역의 자본가나 지역의 여론을 선도하는 엘리트 계층이었다. 일제 강점기 시대 중추원 참의는 한국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명예직으로 친일 유지나 귀족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일제에 협조하고 사회에 영향력 있던 한국인들에게는 표창처럼 참이라는 감투가 주어졌다. 중추원 자체에는 아무런 실권이 없었지만 총독의 자문기관이란 후관과 참의가 되기까지의 실력과 경력의 힘을 빌려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중추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국내 독립운동 전개 과정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1910년대 민족 독립운동의 주된 경향은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10년대 이게 국내 독립운동의 핵심은 비밀 결사였죠. 예. 그래서 그 비밀 결사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해두시면 될 텐데, 자, 그럼 왜 독립운동이 이제 숨어들 수밖에 없었냐? 그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그 1909년에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의병투쟁이 크게 위축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제가 보안법이나 사찰을 통해서 결사나 집회 자유를 완전히 박탈했기 때문에 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밀 결사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그래서 요 준행 경향은 요 4번이죠. 비밀 결사 형태로 지하 조직은 이제 전개되었다. 예, 답이 금방 나오죠. 4번. 자, 그 다음에 오답을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학생층을 중심으로 가감하게 전개되었다. 이거는 학생운동이 이제 부각된 거는 1920년대였죠. 그래서 1926년에 60만 세 운동이나 강조 학생항일 운동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 2번을 보면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이 주된 흐름이었다. 이거는 20년대에서 30년대에 거쳐서 일어났죠. 그 암태도 소작쟁이라든지 원산 총파업 같은 것도 있는데 이 부분 뒤에 이제 기출문제 있으니까 그때 좀 거기서 다루기도 하고요. 농촌 중시의 계몽 활동이 주로 했다. 이건 20년대 후반부터 해갖고 30년대 초까지 분화도 운동, 뭐 문자 보고 운동 이런 거와 이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살펴볼 게 뭐냐면 이때 이제 비밀결사 조직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보면 대표적인 이제 국내에서 활동했던 것이 두 개의 단체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복병주의 단체와 또 하나는 공화주의 단체죠. 그래서 1910년대에는 국내나 국외나 복벽주의, 그 다음에 공화주의 이렇게 이제 두 개 단체가 크게 활동했었는데 그 중에 국내에서 활동했던 복벽주의 단체가 독립의군부죠. 의군부. 예. 그 임병찬이라는 사람이 주도했던 기관이죠. 그래서 고종의 비밀 밀령을 받고 결성된 복벌주의 단체가 있고
이들의 목표는 대한제국의 국권을 회복하여 고종을 다시 황제로 모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게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을 하거나 의병 전쟁을 준비하거나 했지만 조직이 1915년인가요? 그때 이제 발각이 돼서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 강복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1915년에 박상진, 뭐 김자지, 뭐 그런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이 단체는 근대 국가 건설 지향은 공화주의적 단체 성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군대식 조직이나 군자금 보금, 그러니까 친일 부호를 처단하거나 또 만주에 사관학교 설립을 시도했죠. 그래서 1910년대 국내 최대 규모의 비밀교사 조직이었고 무장투쟁에 기틀을 마련했지만 박상진이 이제 어머니 그 부모님 그 제사 지내고 갔다가 거기에서 장례식 때 잡히는 바람에 이제 뭐냐면 흐리부리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여튼 그 흐름이 곧바로 이제 20년대 거기서 10년대 20년대 이제 일제 그 만주주나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 기지 건설과 사관학교 건설하고 좀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초점을 볼 것은 아까 이제 국내 비밀단체의 활동 내용하고 그 다음에 복벽주의와 공화주의가 공존했던 시기. 이거 뒤에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자, 이런 것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날 이제 비밀결사 조직 역량은 흔히 이제 3.1운동이라는 거대한 이제 밑거름이었다. 폭발의 밑거름이 됐고 무장투쟁 맥은 아까 만주와 연해주도 이제 이어졌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런 두 가지 흐름이 이제 공화주의도 딱 하나 더 넘어가는 그 순간이 뭐냐 하면 3.1운동이고 3.1운동 전에 신한혁명당에서 그 대동단결 선언 있죠. 이걸 통해서 공화주의 방향을 확실히 틀었죠. 그거 대동단결 선언은 뒤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이제 살펴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는 일제강점기 때 예국개몽운동과 민족독립운동에 관한 자료다. 시대의 순을 바르게 연결한 것을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것도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요거는 그냥 읽을 수 있는데, 일단은 요걸 돌려놔야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돌려놔야겠군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읽어볼게요. 예. 제가 어디까지 했어? 이거, 이건 안 해주네. 여기 제가 중추원 그 간제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요걸 찾았거든요. 왜냐면 저기 사료에 보면 사료가 별로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갖고 거기 예문의 사료 내용을 제가 찾아서 이거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 읽지 못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한번 보세요. 천천히 클릭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10년대 조선총독부 중초원 간제 내용이고 요게 이제 1915년 조선총독부 중초원 간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예전 시험 문제 1921년에 조선총독부 중초원 간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클릭해가지고 화면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관련돼서 한번 읽어볼게요. 예. 이미지 속의 텍스트를 요청하신 대로 원문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이어 2천만 각계가 사람마다 방촌의 도를 회하고 인류 통성과 시대 양심이 정의의 군과 인도의 간과 로서 호원하는 금일 우리는 통하여 취함에 어떠한 강을 꺾지 못하랴. 우리들은 3천만 한인 및 정부를 대표하여 중영미 소가호 및 기타 제국의 대일선전을 삼가 축하한다. 심원한 지식과 심어 한학리는 이를 고등교육에 기하지 아니하면 불가할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거니와 사회 최고의 비판을 구하며 유능유의의 인물을 양성하려면 최고학부의 존재가 가장 필요하도다. 2천만인이 3개월을 한정하여 담배 흡연을 폐지하고 그 대금으로 매일 인마다 20전씩 징수하면 1300환이 될 수 있다. 기호.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읽어봤고요. 요걸 이제 순서대로 이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답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건 2번이에요. 2번. 그래서 여기 이제 일단 순서대로 이제 보면 이 경제적 구국운동 관련된 내용이 니은이죠. 여기.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사료 핵심 내용 보면 담배 흡연을 폐지하고 그 대금으로 1300칸이 될 수 있다. 그 내용 있잖아요. 요게 이제 1907년에 일어난 국채 보상 운동이죠.
국제보상운동. 자, 이 국제보상운동은 재작년 기출문제에 또 독립된 형태로 이제 문제가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배경은 일제가 우리 경제 예속시키기 위해서 이제 위에 강제 빌려준 차관 1,300만 원 갚기 위해서 이제 시작됐던 거고, 대구에서 성상동이나 김강진 같은 등이 시작돼서 전국 확산됐고, 대한매신부가 언론사가 적극적으로 홍보했죠. 그래서 대구에 가보시면 국제보상 그 운동 그 뭐냐면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신분가 특히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활발히 참여했죠. 예전에 이제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초난 최초의 범국민적인 어떤 경제 구국 운동이다. 이런 걸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것이 기획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 하면 3일 독립선언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2천만 각계가 사람마다 방충의 칼을 품고 우리는 통하여 치함에 어떠한 강을 꺾지 못하노라 이런 내용이죠. 요거는 3일 독립선언서 김희 독립선언서에 1919년에 이 김희 독립선언은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좀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던데 몰라요. 뭐 배웠는지 그냥 잊어먹은지 잘 모르겠는데 배워놓고 잊어먹은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른대요. 자, 하여튼 이게 이제 누가 작성했냐면 최남선이 초안을 잡았어요. 그래서 민족 대표 30인 3인이 이제 그 서명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민족의 개개인이 가진 정의는 기계를 강조했다. 이걸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때 이제 이 3.1 운동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계기가 되었고 또 일제 통치 방식을 문화 통치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어떤 분수 역할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아쉽게도 이 초안을 만들었던 최남선은 여기 이제 번역했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 그, 실력 양성 운동 관련된 내용인데,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라는 게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여기가. 그래서, 여기 보면 시원한 지식과 시원한 학리는 최고 학부, 그러니까 대학의 존재가 가장 필요하다. 요 내용에서 이제 이게 1923년에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또 자체적으로 또 문제 나왔죠, 뒤에. 그래서 1920년대 문화 통치 시기가 높아지면서 교육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손은 우리 대학을 만들자는 취지를 이제 했지만, 일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1924년에 경성제대, 오늘날 서울대학교 전신을 설립하고 우리 민족의 어떤 자발적 대학 설립을 방해했다. 그래서 사회 진영에서는 일부 유사층만 위한 교육이라 비판을 했다는 점,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이 이제 뭐냐면 요건데, 자, 요거는 뭐냐면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선전 포고문이야. 그래서 우리들은 3천만 한인 및 정부를 대표해서 대선전 포고를 상가 축하한다. 뭐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여 태평양 전쟁을 발발하니까 조선왕의 상균주의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연합군의 일원으로 이제 참전할 걸 공식 선언하게 되죠. 이를 통해서 이제 전후 승전지휘국의 지위를 확보하고 주권을 대체하고는 치밀한 외교 전략이 담겨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근데 아쉽게도 이 임시정부를 인정한 그 강대국들은 국민당 외에는 없었어요. 뭐 영국이나 미국, 심지어 같은 이제 프랑스 만명 정부도 우리 인정 안 했죠. 왜냐면 그 인정하는 순간 식민지 각국의 이제 그 밑에 있는 강대국 밑에 있는 식민지들도 인정해야 되고, 그 동유럽의 이제 그 나치하에 있는 그런 나라들 식민지들이 그러니까 나라들의 어떤 그런 임시정부도 있거든요. 임시정부도 인정해 버리면 전후 세계 질서가 복잡해져. 그래가지고 이런 복잡한 사정 때문에 임시정부는 임시정부로서 이제 세계 각국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씩 다 나왔잖아요. 여기 요거 나왔고 요거 나왔고 요건 안 나왔네. 요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기는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김희동리 선서하고 요 관련된 선전 포고문 관련된 내용들, 뭐 의도, 포고를 왜 했냐 나올 수 있겠죠. 뭐 쉽지만 자, 요걸 초점해서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이제 시대순에 따라서 이제 쭉 나열한 문제예요. 자, 요걸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타임라인에 따라서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뭐 간단한 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가 뭐냐면 가죠. 그래서 그 당시 독립군 단체들이 서로 연합해서 두만강 국경 주분에 일본과 대규모 전투를 벌였다. 이게 이제 청산리 봉오른 전투인데
이게 1920년에 이제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을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3.1운동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이제 자극을 받아서 이제 만주나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 단체들이 이제 국내 진격 작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총을 들고 싸워야 한다. 이렇게 의지가 이제 폭발했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홍범도는 봉오동, 김자진은 청산리 대첩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큰 승리를 이끌었죠. 그 예전에 이제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가 나왔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후에 이제 일제 보복, 간도참변과 또 이제 또 자유시에 갔다가 한번 당하잖아요. 자유참변은 또 이렇게 시련을 닥치게 되는데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국민대표행위죠. 여기가 1923년이죠. 예. 국민대표 내용은 독립운동의 전선의 통일을 목적으로 국내에 이제 독립운동 단체 대표를 모여서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했다. 예. 1923년이에요. 그래서 국민대표회의는 임시정부의 의정원도 있지만 의정원에서 하면 제대로 이제 뭐 해체나 유지나 이런 것들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하겠죠. 그래서 그 임시정부 밖에 새로운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해서 그다음 임시정부의 해체 여부를 논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외교활동의 성과 부진과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 문제 등으로 위기에 빠지니까 모두 이제 독립운동에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뭐 상당수 독립운동에 모여갖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자는 창조파와 조직만 바꾸자는 개조파로 이제 대립을 했다가 결국 합의를 못 보고 각각 떠났고 유지파인 이제 뭐 그 우리가 좀 김구만 남아서 이제 홀를 지켰던 그런 거죠.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이제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의 구심점을 잃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라죠. 식민지 노예 교육 철폐와 조선인 본인 교육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동맹후학이 전국을 거쳐 일었다. 근데 이게 좀 예매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다뤄게 강조 학생 항해 운동이나 이런 거는 이제 적어놓긴 했거든요. 근데 강조 학생 항해 운동 이전에도 그 뭘까요? 이건 이제 동맹후학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했는데 하여튼 저는 강조 학생 항해 운동은 이제 초점을 맞춰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1926년에 6월 10세 60만 세 운동에 자신감을 얻은 학생들이 이 강조 학생항해 운동을 통해 전국으로 이제 운동을 학살했던 시기인데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뭐냐 동맹후학 같은 것도 있었죠. 단순히 만세를 넘어갔고 만세시를 넘어서 식민지 교육 철폐, 조선인 본인 교육을 요구하는 어떤 운동의 목적이 구체화됐다. 근데 이제 요런 구호들 있죠. 요런 구호들은 뭐랄까 그 60만 세 운동도 있었고 그 동맹후학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예매하지만 일단 시기서 볼 땐 전 29년에 강조 학생 항의 운동 관련된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하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에 나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 주도로 토지혁명을 구호로 내건 농민조합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됐다. 자, 이거는 혁명적, 적색적 농민조합이죠. 그래서 사회주의 주도 토지혁명 농민조합. 그래서 이제 적색적 농민조합, 적색 농민조합인데 1920년대 농민운동이 단순히 먹고 살게 해달라고 했던 생존인데 반해서 1930년대 신간에서와 사회주의 세력 유입, 대공황 여파 등등 해갖고 일제를 타도하고 토지를 개혁한 정치적 성격이 있죠. 일종의 공산당 재건 운동의 일환, 조선공산당 재건의 일환으로 일종의 그 공산당 자녀세들이 조선공산당 자녀세들이 인정투쟁을 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뭐 도와주는 역할인데 완전히 이제 노동조합이나 농민조합의 그런 지도부를 장악해서 주도를 했죠. 그걸 적색 노동조합, 적색 농민조합이라고 하는데 적색 노동조합, 적색 농민조합 그 내용은 뒤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시험 문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객관식 그 문제를 이렇게 좀 파악할 문제 그 잘 파악할 게 뭐냐 파악할 필요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단서를 잡아낼 수 있어요. 앞으로 나올 그 시험 문제 단서를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이제 뭐냐면 답이 1번이죠. 예, 가다라나. 답이 1번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문제를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 신간회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신간회. 예. 그래서 이 신간회의 문제는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일제 강점기 때. 예, 신간에 관련. 그래서 여기는 기본 강력과 신간의 역사적 의의 등, 그러니까 진짜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데,
자, 하여튼 이건 되게 중요하다, 신간의 부분은. 그래서 이제 기본 강령은 좀 파악을 해둘 필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런 거니까 한번 볼게요.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자,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배격한다. 자, 요게 이제 단결을 공고히 한다는 거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그러니까 이제 비탈적 민족주의자죠. 이런 것들의 이제 단결을 공고한다는 거고, 우리는 기회주의를 이제 배격한다는 자치론자, 그러니까 타협적 민족주의자를 배격한다고 하는 거죠. 자, 역사적 의의는 뭐냐면 민족 유일당 운동을 통해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을 초월한 단일한 민족 운동을 촉진시켰다. 그래서 이때 일제 강점기 때 그 당시 유일당 운동, 정확히 말하면 유일당보다는 좌우합작 그는 그 합의 그 좌우합작 그는 통합운동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걸 통해서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을 초월한 그 민족운동을 촉진했고, 아마 일제 강점기 때 최고의 이제 그런 좌우합작 운동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이걸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이제 그 앞에 말한 민족협동전선이었던 신간의 해소를 둘러싸는 내부 갈등 문제죠. 그래서 그때 이제 손을 같이 잡았던 좌우세력들이 그 뭐냐면 코미테는 지시라는지, 그 다음에 자치론자들이 또 신간의 세력 중 민족주의자 또 손을 잡은 움직임 등등 해가지고, 또 이제 그 뭐냐면 온건파 그 지도부들의 어떤 약간 친일적인 성향 이런 등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또그 안에서 그 뭐냐 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들인데, 자, 그러면 이제 요 첫 번째 사조는 사회주의 내에서 이제 신간의 해소론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B는 그 당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안재홍이 이제 주장한 거죠. 예. 그래서 요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다음 걸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제가 안 해놨네. 이거는 이제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제가. 예. 자,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잠깐만요. 삐뚤거렸다. 수정해야 되겠네요. 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농민은 농민조합부터가 투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는 적색 노동조합, 적색 농민조합이 되죠. 자, 우리는 투쟁을 통하지 않고는 학대야 강화될 수 없다. 기획의 조직에 썼던 노력은 산업벌 조합의 조직을 위해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여기는 이제 신간해요. 신간해. 그래서 신간회가 아니라 이제는 직접 현장에 가서 하겠다라는 거죠. 그냥 소부르자는 뭐냐면 신간화에 참여했던 부르주아색들 지칭하죠. 이 고립화, 무력해 놓고 그들의 비명을 듣고 발악을 보면 우리는 그 정체를 잘 수 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신간회 조직을 쓰는 노력을 산업별 조합 조직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신간회가 점차 소부르자, 타협적 민족주의자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신간회 안에서 그런 자치론자와 결탁한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위주로 변질되었고, 이제 노동자 농민의 어떤 계급 투쟁을 집중해요. 해소를 하자. 이때 이제 해소도는 좀 더 이게 해체인데, 해체라고 하면 자기가 이제 해체의 어떤 이제 주범이 되고 책임을 져야 될 거네요. 그러니까 이걸 간념적으로 이제 정신 승리하기 위해서 좀 얘기했다. 그래서 번지법적 방법을 통해서 한 단계 도약을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해체예요. 예. 그냥 얘네들 용어야. 그래서 사회주의자들 말도 보면 되게 쉬운 말을 상당히 뭐냐면 형이삭적으로 어렵게 말해. 얘네들 특기야.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나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신간회를 해체를 이제 반대하는 그런 주장이죠. 민족운동과 계급운동은 동지적 협동으로 변증해야 된다. 일제의 거대한 제 뭐냐면 그 적을 맞서기 위해서는 역량을 분산시키지 말고 끝까지 당겨야 된다. 뭐 안재홍이 주장을 했던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인데, 자, 그러면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그 문제를 보면, 기획부터 볼게요. 자, 만주사변 이후에 기획의 민족운동에 대한 탄압이 심해졌다. 요 기획은 이제 심간해죠.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약간 맞지가 않아. 왜냐면 신간의 해체가 이제 1931년 5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제2차 전국대회를 이제 개최하고 나서 해체했죠. 그래서 신간에는 전국대회를 잘 개최하지 않았어요. 처음 개막할 때와 폐지할 때, 해체할 때 있는데 전국대회를 개최했더니 조직이 이제 발각이 될 거 아니에요. 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1931년 5월인데 여기 만주사변은 언제 일어났냐? 1931년 9월 달이었어요. 이게 약간 연도까지는 봐줘. 근데 월 단위까지 이제 이 승부를 걸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 맞추려면.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근현대사 문제는 이렇게 월 단위, 일 단위까지 안 하는 문제가 있어요. 예. 특히 객관식 시험은 예전에 그랬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보겠습니다. 니은을 볼게요. 자, 프로피텔렌 구월태제가 기획을 개량주의 단체로 규정했다. 자, 요 프로피텔렌이 어떤 단체냐면 코미테름 아시죠? 이 코미테름의 산하 조직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코미테름이 제가 자기 외곽 조직인 프로피텔렌을 통해서 지시를 내렸다고 보시면 돼요. 구월태제. 그래서 조선의 신간에는 이제 소부류주의 개량단체에 불과하니 사회주의 단체는 거기에서 나와서 혁명적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지침이 국내 사회주의자들에 전달되면서 신간의 해소운동을 본격화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조선노동당이 코미테는 지시를 받아들여서 행동을 했던 단체는 일종의 그 시타바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읽고 프로피텔레는 9월 태제, 뭐 12월 태제 관련된 내용들은 좀 이따 한번 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답이 맞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겠습니다. 자, 민중대회 사건 이후에 기획의 본부 간부들이 타협주의적 노선을 어, 보였다. 맞죠? 그래서 이제 강조 학생 학생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던 이제 상황에서 강조 학생 운동의 그 강조 학생의 어떤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고 나서 그 열기를 어디로 서울 민중대회를 개최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사전에 발각된 거야. 그래서 허영 같은 강경파들 지도부가 이제 대거 구속하고요. 새롭게 이제 구성된 이제 변호사 출신인 김병로 같은 중심 온건파 지도부들이 일제히 타협하는 태도가 보여. 자치론을 일부 수용하는 등. 그러니까 이에 실명하니까 사회주의자들이 신간을 해체하는 또 한 원인을 제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또 보면 니은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경제공황 이후에 농민운동의 개량화를 위해 조선농지정을 공표했다. 자, 경제공황은 몇 년에 일어났죠? 1929년에 일어났죠. 예. 그 다음에 농민운동의 개량화 했는데 조선농지정은 이제 뭐냐면 1900 뭐죠? 34년이죠. 예. 그래서 이 조선농지정도 뒤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이게 이제 일제가 전시동원 체제를 위해서 농촌을 안정화시키려 했었어요. 이전 20년대, 10년대까지는 주로 대지주, 일본인 지주들 위주로 이제 했다가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제 20년, 30년에서 소작쟁이도 나고 사회주의 운동도 확산되니까 이게 농촌 사회에 불안하거든. 그러면 효율적으로 자기가 이제 거기 농촌에서 인력이나 물자를 착취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농민들의 어떤 이제 생활을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장기적 목적에 이제 큰 그림상 그들 효율적으로 이제 착취하려면 그들 생활을 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농업 관련된 입법 정책을 하고 그 다음에 농촌진흥운동 같은 간제 운동도 하고요. 그래서 농업 입법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선농지정이에요. 이게 1934년에 공포됐던 건데 자, 이 조선농지정은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럼 왜 이게 틀렸냐? 자, 일단 경제공황 이후에 1929년 일제 농민운동 개정하면서 조선농지정이 실시됐다? 이게 이제 신간회가 해산한 게 1920, 지금 31년이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시기적으로 논쟁하고 시기적 내용과 관련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농민운동 개량화도 연결되지 않아요. 요거는 예. 그래서 약간 맥락이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요 신간회가 이제 기회주의 일제 부인하는 강령안에 하나도 이제 만들어졌지만 지도부의 변질과 그다음에 국제정세의 변화 그리고 커뮤니티의 지시 등으로 분열이 이제 되기 시작했고 결국 31년에 해소단 이름으로 이제 각자의 길을 갖게 되죠. 그래서 민족의 역량을 하나 모았던 그 뜨거운 시도가 이제 뭐냐면 끝났다. 하나 이정표가 끝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후에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정투쟁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을 해갖고
적색 농민조합, 적색 노동조합으로 이제 반짝했다가 다시 탄압받고 30년대 중반에 기울게 되죠. 요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파들,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들은 어디로 빠졌냐면 조선학 운동으로 빠진 사람도 있고요. 또 일본은 이제 자치론자 돼 갖고 약간 친이나 걷는 겪게 되는 그런 이제 흐름도 이제 연결되죠. 자, 그래서 여기 있고 답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니은과 디귿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고 제가 이제 이걸 한번 한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다 해놨더라. 아, 이거 제가 이거 안 읽었네. 아, 각자 읽어보세요. 예, 그 뒤에 물산장려 운동 한 거 깜빡했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잠깐, 이게 5번 했잖아요. 6번을 볼게요. 6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신간에 관련된 내용이죠. 예, 신간에 관련인데, 자, 이거 신간에 관련을 알 수 있는 것이 여기 이제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요, 외워두시라고 했죠. 강령 내용. 우리는 단계를 공고하고, 우리는 기회주의체 배경한다. 이거 쓰라고 나올 수 있어. 예. 그래서 6번의 이 보기 강령을 통해서 내세우고 활동한 단체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은 단문 나오죠. 신간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번부터 볼게요. 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치운동을 제기했다. 신간회가 아니죠. 그래서 신간회는 자치운동을 배격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예요. 그래서 자치론자들이 바로 신간의 공공의 적이었다는 걸 강조해주고요. 그러니까 공공의 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량주의적이고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 그 협동정선을 이제 결성했다. 자, 이거 용어가 좀 그러죠. 개량주의는 타협적 민족주의 뜻하는 거고, 신간에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뜻하고, 그러니까 비타협적 민족주의자가 사회주의와 결속한 차이죠. 그래서 개량주의가 아니라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국권회복과 공화정책의 국민국가 수립 목표로 삼고 국외 독립운동 국립독립운동의 기지건설 내었다. 요거는 1907년에 결성된 신민회야, 신민회. 그래서 신민회하고 신간회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 근데 민자와 해자지만 약간 한자 차이지만 완전히 다른 조직이다. 신간회는 1920년대 활동했던 합법적인 조직이고 신민회는 그다음 비합법적인 비밀결사 조직이었죠. 부안법 때문에 합법적이지 못했죠. 그래서 요거 나온 거 보니까 신민회도 한번 나올 것 같아. 지금 이게 오답 외에는 그 예국개무 운동은 사회진화론 외에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신민회가 그 나올 가능성이 있다. 사회진화론도 제 생각에는 이번에 양기초에서 나왔잖아. 예, 근데 아마 제 생각 그 내피셜인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시험 그 출제자 교수분께서 한국사 기출 문제 보다가 이거 나왔네 하면서 중국사에서 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예.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틀렸지만 신민에 관련된 어떤 그 목표 쓰라고 할 때 요거 그대로 외워갖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전국에 설치한 지혜를 통해서 농민운동과 학생운동을 조직했다. 맞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신간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자도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민족주의자들은 좀 간지나는 중앙 조직을 차지했고 그 밑에 하부 구조는 누가 주도 차지했냐면 그 당시 사회주의자들이 차지했어. 그래서 전국에 140개의 지혜를 두고 그리고 4만 명의 거대 조직일 거야. 그리고 심지어 해외도 있었어. 도쿄나 오사카.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자는 있는 하부 조직들을 이제 장악해서 원산 노동자 파업을 또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농민운동, 노동운동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자, 7번은 이제 보면 자, 이거는 이제 물산장려 운동의 이제 그 물산장려 취지서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는 뭐 별로 안 돼가지고 제가 읽겠습니다. 헌금 구미 강국에 헌금은 지금 그 뭐냐면 있는
구미 강국은 이제 군화파, 유럽이나 서양의 제국주의 얘기해요. 강국은 각국은 저와 같이 상공이 발달되었으니 자유무역주의를 행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다 보호무역주의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가 나오죠. 예, 잠깐 좀 공부해 주신 분들은 왜 제가 이걸 주시는지 알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보호무역주의. 이 당시 보호무역주의. 예, 자유무역주의는 이제 저물고 보호무역주의로 했다. 보호무역주의 키워드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그리고 이제 서양사에서 예전에 제국주의 관련된 문제 나올 때 기억나시는 분들 있겠지만 자유주의에서 보호주의, 보호무역주의 키워드에서 통상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봤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이로써 보건대 선전위호 부강한 나라들도 저들같이 국산을 장려하고 무역을 보호하거나 하거든 하물며 뒤떨어진 빈약한 조선이요. 그리고 우리는 조선의 물산을 장려하지 아니치 못한다. 뭐 이중보를 쓰는데 자 여기 핵심 키워드 보면 구미각국의 보호물주의, 국산 장려, 빈약한 조선. 그래서 당시 서양 열강들이 자기 나라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장벽을 쌓은 보호물주의를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 민족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선 물산을 먼저 써야 된다라는 논리적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회적 배경을 이제 얘기하는데 자, 하나씩 이제 풀어보죠. 자, 1번을 이제 좀 볼게요. 1번을. 자, 조선상인과 일본상인 상권 다툼이 치열했다? 아니죠. 일본 상인들이 절대 우위였죠. 틀렸고 국제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요거는 1907년이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민족자본운동이 그 육성 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었다. 예, 요거는 이제 그 요거는 맞죠. 예,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사항들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 이제 1920년 해산령이 폐지됐잖아요. 그래서 허가제에서 신고제가 바뀌면서 우리 기업도 세우기 쉬웠지만 진짜 목적은 일본의 거대 자본이 한번또 이제 마음껏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대기업과 싸워야 하는 우리 중소인들의 어떤 그 위기감이 느꼈고 거기에다 이제 관세 폐지 운동 좀 있다가 했지만 1923년에 일본 물건이 관세 없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상당히 뭐냐 타격을 받았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력 양성 운동 확산. 그래서 독립을 하려면 경제적 자리 문제다. 이 실력 양성론의 일환으로서 그 당시 민족자본 육성 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이 3번이 되겠죠. 민족유일당 운동은 이제 요건 전혀 관련이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보겠습니다. 8번이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민족 아까 이제 물산장려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 갈등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정계 과정하고 어떤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좀 보는데 잠깐 이거를 좀 일단은 읽고 그냥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가와 나는 1920년대 전반에 진행됐던 논쟁과 관련된 자료다. 자, 논쟁의 계기가 된 민족운동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고 이 운동에 대한 당시 찬반 논리가 어떻게 전개된지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민족운동의 전개 과정 하나를 물어본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운동에 대해서 이제 사회주의와 어떤 이제 민족주의 간의 어떤 의견 차이, 사회주의자의 비판 그 내용을 이제 여기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교과서에도 요 찬반 논리 논쟁이 교과서에도 많이 언급됐기 때문에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예. 그래갖고 요 부분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게 미리 쳐놓은 건데 이거 좀 느리니까 요거는 여기서 그냥 읽을게요. 예. 첫 번째 인증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권은 74번입니다. 제공해주신 이미지 2장에 담긴 물산장려운동 관련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사하여 정리해드립니다.
북소년, 왈왈, 위 사료는 1920년대 펼쳤던 물산장려회 관련된 사료이다. 가 조선 물산장려회에서 내걸었던 운동의 취지문의 내용이고 나 사회주의 진영에서 물산장려회 운동을 비판한 아, 내용이다. 잠깐만요. 조선 요걸 제가 읽으려는 건 요게 읽은 게 아니라 제가 예문을 읽어야 되는데 잘못 읽었어요. 잠깐 요걸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고 좀 할게요. 예, 잘못 읽었네. 여기 앞부분에 예, 요걸 읽어야 되는데 잘못 읽었습니다. 예. 이미지 속의 텍스트를 요청하신 대로 원문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기라,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의지하여 살 것이 없으면 우리의 생활은 파괴가 될 것이다. 우리가 무슨 권리와 자유와 행복을 기대할 수가 있으며 또 참으로 사람다운 발전을 희망할 수 있으리요. 우리 생활의 제일 조건은 곧 이 의식주의 문제, 즉 산업적 기초가 파멸을 당하여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사람으로 사람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람다운 발전을 하지 못할 것은 당연하지 아니한가. 이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문제가 되는 것은 곧 이 의식주의 문제, 즉 산업 문제이니 그러면 오늘날 우리 조선 사람의 이 문제에 대한 관계가 어찌한가. 부자와 빈자를 물론하고 우리가 우리의 손에 산업의 편리, 생활의 제일 조건을 장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생명인격 사회의 발전을 기대하지 못할지니 나 자본계급이 구실을 삼는 애국적이니 민족적이니 경제적 독립이니 하는 의미에서가 아니오. 생활상 어쩔 수가 없이 허락고 좋지 못한 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저들의 떠드는 구실을 빌어 말하면 우리의 생산기관을 발달케 하여 산업을 부흥시키며 생활의 경제적 독립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 한다. 물론 이 점에 있어서는 하하 계급에든지 아무 이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를 위하여 생산기관의 발달, 생활의 경제적 독립을 표방하는지 계급적 한계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들성 저들 자본가, 중산계급이 외래의 자본주의적 침략에 위협을 당하고 착취되고 있는 경제적 정복관계의 엄연한 사실이 저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민족적이라는 미사미사로서 동족 안에 있는 착취, 피착취에 상반하는 양극단의 계급적 의식을 은폐해버리고 말줄임표와 괄호 안의 한자 표기 등 원문의 형식을 모두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작업이 있다면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보고요. 그러면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가를 이제 대변하는 것은 이제 민족주의 진영이죠. 예. 그래서 산업적 기초를 닦는 것이 생존의 길이다. 그래서 이제 핵심 주장을 보면 의식주 문제, 특히 산업적 기초가 무너지면 민족의 생명과 인격을 또 기대할 수 없고 부자와 빈자를 떠나 우리 손으로 산업의 주도권을 잡자. 이런 것들이고 자, 나는 이제 사회주의 진영이죠. 자본가들 이익을 위해서 계급 모순을 폐하지 마라. 자, 이 운동은 결국 자본가 계급의 배만 불리며 민족이나 미사 여부를 통해서 노동자 민중을 향한 착취를 가지고 있다. 계급적 한계선을 분명히 제시했고요. 그래서 사회주의자 비판 되게 날카롭죠. 그래서 국산품 수요가 늘어나니 물가가 오르는데 생산 시설이 이제 부족하니 전작 가난한 이제 민중들은 비싼 가격의 물건을 사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가들만 돈을 번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국산품 수요가 늘어나니 물건값이 온다. 그러니까 해놓고는 자기가 공장을 많이 넣어놓고 지어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공급이 그만큼 공장을 안 찍으니 많은 생산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물가만 이제 올려놓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민족운동의 전개가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평양에서 시작해서 서울까지 이게 확산됐는데 확산되면서 자작회 여성들은 이제 학생들 자작회 여성들은 토산이용 부인회 같은 조직을 통해 참가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때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나는데 일단 토산 장려론이야. 자, 토산 장려론은 제국주의 상품을 거부하고 우리 것을 쓰자는 원칙이고 또 하나가 생산 증식론이죠. 저도 이제 일제 지원을 받더라도 자본주의 발전을 추구하자는 시용론이죠. 자, 요 생산 증식론은 제대로 안 됐죠. 왜냐하면 공장을 제대로 짓지 못하다 보니까 공급이 늘어나지 못하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늘어나지 못하니까 인플레이션만 나는 그런 문제점이 났죠. 예. 그리고 이들이 이제 상당수 친이다 돼요. 그래서 생산 중심론을 주장했던 이 민족 자본가들이 친이하면서 조선 우회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틀게 되는데 이건 뒤에는 문제 나왔죠. 예.
자, 하여튼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조선민흥회라는 조직이 탄생했죠. 그래서 토산 장려도 입각해서 이 조선민흥회는 사회주의자들 좀 참여시켰어요. 비탈 좀 민족주의세들이. 그래갖고 이 사회주의는 좀 서울파 애들인데 거기에 조선민흥회를 조직해서 비탈 좀 민족주의 세대 입장에서 사회주의를 수용했고 이것이 훗날 이제 그 좌우 합작단체인 신간을 탄생한 어떤 주 밑거름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그 자본주의하고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과 이런 민족주의 대입도 이제 아까 얘기를 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아까 이제 읽다가 안 읽은 거 있죠? 내용 관련된 거. 그래서 내용 분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인증번호 얘기했죠? 예,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어디까지 읽었나? 잠깐만요. 충충 간데 여기 있네요. 예, 이거 좀 읽긴 그러니까 얘한테 시킵시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제공된 자료를 그대로 전사합니다. 제공해주신 이미지 2장에 담긴 물산 장려 운동 관련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사하여 정리해드립니다. 북소년 Y. 위 사료는 1920년대 펼쳤던 물산 장려회에 관련된 사료이다. 조선 물산 장려회에서 내걸었던 운동의 취지문의 내용이고 사회주의 진영에서 물산 장려회 운동을 비판한 내용이다. 조선과 일본 간의 관세 철폐로 인해 일본의 질 좋고 값싼 제품이 들어오자 조선의 민족주의 산업이 타격을 받았다. 그리고 회사령 철폐로 인해서 일본의 독점 자본의 투자와 선진 경영으로 무장한 일본의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조선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였다. 궁지에 몰린 조선의 상공업자들은 일본 총독부에 조선인 위주의 상공업 정책을 요구했지만 총독부는 거절하였다. 시장 질서가 변화되는 상황에서 조선인 상공업자들은 자구책으로 조만식이 1920년에 평양에서 조선물산 장려회를 발족시켰고 서울까지 조선물산 장려회 운동이 확산되었다.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우리는 우리 것으로 살자 등의 구호를 내세워 일본 상품 배격하고 국산품 애용할 것을 구호를 내걸었다. 민족 자본의 육성을 위해서 소비 절약 운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근검저축, 생활개선, 금주, 단연운동을 추진하였다. 소비 절약 운동은 민중들의 경제적인 몰락을 반영한 것으로서 몰락하고 있던 민중들의 경제적 자각 운동이었다. 또한 학생들은 자작회를 조직하여 국산품 애용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여성계에서도 토산 애용 부인회를 조직하여 물산 장려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하지만 운동의 결과 수요는 증가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장 설비 증가가 없었고 생산력이 미약했기 때문에 물가만 상승시켜 자본가 계층에게 이용당하였다. 조선물산 장려회를 추진한 일부가 일제와 결탁하여 친일화됨에 따라 운동의 동력을 떨어졌다. 운동의 진행 과정 속에서 운동 방법을 둘러싸고 내부에서 토산 장려론과 생산 증식론으로 분열되었다. 토산 장려론은 제국주의 상품시장 논리 거부, 외화 배척, 토산 장려 등을 추구하였다. 생산 증식론은 실력 양성론을 바탕으로 일제의 지원을 통해 자본주의적 발전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운동의 방향이 친일화됨에 따라서 이에 반발한 민족주의 좌파,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들이 일부 사회주의자들을 수용하여 조선민흥회를 조직하였다. 조선민흥회는 민족유일당 운동의 계기가 된 단체 중의 하나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민족의 문제를 내세워 내부의 계급 문제를 은폐시키고 조선인 자본가의 이익만 위한 운동이라고 비판하였다. 찬성 측에서는 민족 산업의 육성과 민족 자본의 형성을 위한 경제적 자립운동이 일어났고 자급자족, 국산품 애용, 소비 절약, 금주 금연 운동을 전개했다고 주장했다. 각종 통론책 참조.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공인연 문제인데요. 다음 두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한인과 1인 지주의 토지 소유 규모별 변화와 소작쟁이 원인별 발생 결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첫 번째 표를 보면 산미 증식 계획 결과 20년대잖아요. 20년대 또 보면 자장농, 한국인 자장농 몰락하고 일본인의 대지주의 토지 집중이 심화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00정보 이상의 가진 일본인들이 상당히 늘어난 데 반해서 한국의 자장동이 줄게 되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수탈의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표를 보면 소작쟁이 이제 성격 변화를 보는데 20년대하고 30년대가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20년대는 주로 생존권 투쟁이에요. 소장농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소작권을 함부로 이제 이동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일어났던 건데 그래서 이제 소장농 인하, 소작권 그 이전에 어떤 어, 을 반대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때 이제 20년대 대표적인 게 안태도 소작쟁이가 대표적이고 30년대 들어오면 이제 상황이 바뀌죠. 그때 사회주의가 결합되면서 적색 농민조합으로 발전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존권, 바깥 싸움이 아니라 이제 일제타도 치안유지, 철폐, 토진 농민에게 외치는 항일 민족 운동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볼게요. 자, 1930년대 소작쟁이 두 가지 성격을 설명하고 소작쟁이가 격하에 대응해서 1934년에 일제가 내놓은 소작 입법을 무엇인지 쓰시오. 그래서 소작쟁이가 너무 격렬해지니까 일제가 농촌사회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전시 동원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기만적인 법이 나왔는데 이게 조선 농지령 1934년이 나오죠. 주의할 것은 이제 일제가 이제 조선 농지령만 공포한 게 아니에요. 예, 그 여러 이제 농업 입법이 있는데 1934년에 조선 농지령이 이제 나왔다. 요게 이제 키포인트인데 조선 농지령은 지금까지 한 두세 번 나왔어요. 근데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공부를 좀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그걸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선 농지령은 기존의 소작쟁이 있죠. 소작쟁이가 일어났는데 이걸 제도권 안으로 이제 편입시키고 그 당시 평소에 농민들의 요구 사항들을 나름대로 그 법에 그 법이다 보는 법령에 포함됐다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농촌 사회를 이제 암장화시키고 수탈 구조를 그러니까 수탈 체제를 장기적으로 이제 구조화시키려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소작 기간은 3년으로 딱 해놨어. 소작권 이전이 너무 뭐냐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거 요거와 관련된 거죠. 1년 뭐 2년 지멋대로 요즘 소작인들이 그러니까 지주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지주 마름이 마음대로 소작권 뺄 수 있는데 이때 일반 농지는 최소 3년. 그러니까 다년생 작물은 그러니까 뭐 뽕나무 가수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지상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르는 시간도 있고 그 갑자기 뺐으면 자기가 기르는 농작물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지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 7년 정도의 소작 기간을 보장했다. 그래서 소작농의 신분적인 불안전을 다소 완화시켰다. 그래서 소작 기간을 3년으로 해놨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소작권의 어떤 해수나 해지를 제한했어요. 계약 기간이라도 지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일방적으로 소작 기간을 해지할 수 없어. 그래서 3년은 딱 지켜줘야 돼. 그리고 갱신을 거절한 것을 또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또 제한을 뒀어요. 그리고 이제 소작 계약의 서면 명문을 했죠. 예전 구두 계약이었는데 구두 계약하면 지주의 자의적 해석과 행포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소작 계약의 내용, 그러니까 소장도나 기간 등을 문서로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름의 권한을 지정했죠. 그래서 지주를 대리해서 소장을 이제 뭐냐면 괴롭혔던 중간 관리자 마름의 권한을 법적으로 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조선 소작 조정령을 통합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농지위원회 같은 것들 이제 하기 위해서 조선 소작 조정령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농기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쟁을 조정했는데 요걸 그 내용을 그대로 또 흡수 통합을 해가지고 더 강화했어요. 그래서 부, 군, 도에 각각 이제 그 행정단위에 농지위원회를 뒀어요. 그리고 지주와 소작인 간의 분쟁 발생 시
간제기구가 개입해 조종한다. 그 소작쟁이를 하기 전에 미리 심의해서 그걸 막겠다. 조종해서 막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좀 보면 일단 첫 번째 소작 기간을 법정했다. 최소 3년을 보장했고요. 두 번째는 소작권의 해소 및 해지 제한을 했고 그 다음에 소작권 그러니까 계약 기간에 소작권의 해소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 갱신을 거절한 걸 엄격히 제한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소작 개혁의 서면화, 명문화를 했다는 거. 네 번째 마름의 권한을 제한했고 농지위원회의 설치 및 분쟁을 조정했다. 자,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었죠. 예. 그 당시 소작농들은 가장 고통스럽게 한 근본이 수확량 50%를 넘는 살인적인 소작농인데 조선 농지경에는 소작농 이내에는 강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지주들의 이익을 근본적으로 이제 뭐냐면 보호해줬다. 그리고 그 당시 또 식민지 지주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것이 지주 소장을 갈 때 국가 권력을 통해 적당히 무마시킨 거지 식민지 지주제 자체를 뭐냐면 파괴시키는 건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 그리고 이게 또 그 당시에 했던 농촌진흥운동과 또 연계해가지고 진행됐죠. 그래서 조선 농지령이 이제 1932년부터 추진했던 농촌진흥운동을 결합해서 농민들의 불만을 제도권 내에 흡수했고 일제 통치제에 순간 충성스러운 한국 시민을 기르려 했는데 그거조차도 이제 뭐냐면 1930년대 말에 들어가서 이게 대륙 침략이 본격화되고 전시체제가 되면서 흐지부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작 입법에도 조선 농지에 나왔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예전에 다음 나올 때는 이게 더 깊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조선 농기의 내용도 정리해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일제강점기지만 이거는 현대사 문제죠. 자, 소작관계를 비롯해 농업 및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서 8.25 해방 이후 남한과 북한에서 시행된 개혁 조치의 차이를 대상과 원칙의 측면에서 쓰시오. 조건을 달았잖아. 차이가 뭘 입각해서 대상과 원칙에 입각한 거야. 네. 조건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 때 또 분석하실 때 잘 못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자기가 일단 머릿속에 생각한 답이 있어. 딱 대충 보고 답을 미리 정해놔. 선제적으로. 그리고 이 답에 맞춰서 문제 예문하고 답안 근거를 찾아서 인출하거든요. 또는 분석을 해. 그러면 틀릴 수가 있어. 예, 자기가 내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려면 이런 영업적인 방법. 그러니까 답을 만들어 놓고 미리 상정해 놓고 문제 예문과 기출 분석 근거를 찾는 게 아니라 기납적 방법을 찾아야겠죠. 문제를 쭉 끝까지 읽어보고 일단 의도가 뭔지 의도하려면 문제 예문에 있는 단서나 그다음에 조건문을 잘 봐야 돼. 조건을 통해서 문제의 의도를 찾고 그거에 따라서 뭘 한다? 관련된 근거를 찾거나 그 내용들 상기시켜서 인출하거나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납적 방법, 분석 방법이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하여튼 이제 조건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이제 서술이 되는데 이때 이제 남한과 북한의 차이점을 얘기했잖아요. 자, 일단은 북한은 1946년 3월 달에 토지개혁 법령을 이제 공표했죠. 이미 이제 정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런 인민위원회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5정보 이상의 거죠. 그래서 지주 토지나 친일파 토지를 했고 대상이죠. 그러니까 원칙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남한은 자 5정보가 아니라 대상은 3정보 이상. 그러니까 이제 대지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3정보가 대지주냐? 5정보는 중소지주나 이건 다 포함되는데 자 5정보 중소지주 이상은 거 이건 대지주 왜 그러냐면 남한하고 북한하고 토지 질이 다르죠. 하산도 지역은 토지 질도 높고 비용도 높고 그 다음에 인구도 많잖아. 3정도만 있어도 대지주가 되는 거고 북한 같은 경우에 인구에 비해 토지가 넓단 말이야. 비용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5정도가 돼야지 중소지주 정도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한은 유상매수, 유상분배죠. 남한의 토지개혁 관련된 내용은 뒷부분에 있으니까 그때 좀 되게 살펴보면 되고요. 그 외에도 대상과 원칙은 좀 다르지만 여기는 안 들어가 있지만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요때 그 북한에서 줬던 거는 말은 소유권이지만 실제 소유권이 아니에요. 경작권을 준 거죠. 그래서 매매, 양도, 상속이 저당 같은 게 다 뭐냐면 제한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집단화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중간 단계 가도기 성격이고 그 다음에 남한 같은 경우는 아예 소유권을 준 거죠.
매매 양도 소득할 수 있는. 그래서 북한에서 준 소유권이라는 건 실제 경작권, 용인권이고요. 그리고 그 가도기 단계를 거치게 한 집단 가정의 가도기 단계 중간 단계였다. 참고로 북한이나 중국이나 토지 소유권은 갖지 못해요. 토지에서 생산수단은 다 국유이기 때문에 다만 용인권만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북한의 토지 개혁과 남한의 토지 개혁들 차이와 내용들은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잘 분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받고, 좀 쉬었다가, 뒤에 이제 뭐냐면, 다음 문제 관련돼서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다음 문제가, 여성 운동이네요. 예, 여성 관련된 내용들, 뭐, 찬양의 근후에, 이렇게 관련된 내용인데, 요것도 좀 쉬었다가 이제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